124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대략 16경 원. 숫자가 너무 커서 화면을 넘기듯 슥 넘겨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건 스크롤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돈은 지금 미국에서 세대를 건너 이동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이 거대한 물길이 왜 결국 당신의 주식 계좌와 연금, 매달 넣는 적금의 가치까지 흔들 수밖에 없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움직이는 16경원은 감각으로는 잡히지 않는 크기입니다. 한국의 1년 국내 총생산이 대략 1조 7천억 달러, 2025년 기준으로 약 2,500조 원 정도라고들 하죠. 그런데 16경원은 한국이 70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규모가 한 번에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이야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위험합니다. 2025년에 한 법안이 미국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름은 화려했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상속세 면제 한도를 크게 넓히는 방향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2017년에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인당 500만 달러 수준에서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2025년 말에 일몰, 그러니까 자동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집권 이후 그 일몰 조항 자체를 없애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한도를 더 끌어올렸다는 관측이 이어졌죠. 인당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 수준까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부 합산이면 3천만 달러, 400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왜 이게 폭풍이냐고요? 이유는 숫자보다 시간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세대가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축적해 왔고 보유 자산이 약 85조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이제 이들은 70대, 80대로 들어섰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20년 안에 그 부의 상당 부분이 자녀와 손자녀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마찰이 줄어들면 이동은 더 빨라집니다. 세금 때문에 못 물려준다는 고민이 옅어지고 이전 자체가 쉬워지니까요. 물론 초고액 자산가는 여전히 상속세 부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위층이라 불릴 수 있는 수백만 가구는 이전 비용이 확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세리 어소시에이츠는 2048년까지 약 124조 달러가 세대 간 이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부로 빠지는 돈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가족 간 상속과 증여로 읽힙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거대한 댐이 있고 수문이 열립니다. 물은 한 번에 쏟아지지만 피해는 물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갈립니다. 준비된 곳은 풍년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곳은 홍수에 휩쓸립니다. 미국의 124조 달러가 바로 그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의 한복판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 소비재 시장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그 물길 어딘가에 걸려 있긴 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주요 경유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속을 받는 미국의 밀레니얼과 지세대가 돈을 넣을 곳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한국의 특정 기업을 떠올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일 쓰는 제품과 서비스, 자신이 이미 세계관처럼 의지하는 플랫폼에 돈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비디아 같은 이름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생활과 같은 층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젊은 세대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미국 자산으로 향하면 미국 시장의 체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미국 주식이 오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둔 한국인도 같은 파도 위에 올라탑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의 돈줄이 더 굵어지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으로 향하는 자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규모가 작고 개방도가 높은 시장은 이 변화의 바람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뉴스로 흘려보내기엔 너무 실용적입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미국의 부가 손자 세대로 넘어갈 때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살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돈을 받는 사람의 심리를 봐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흘린 땀으로 번 돈과 갑자기 들어온 돈을 같은 무게로 들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한 달 내내 야근해서 번 월급은 손이 먼저 조심해집니다. 커피 한 잔도 계산하고 10,000원짜리 점심도 한 번 더 생각하죠. 그런데 연말에 성과급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주식 평가 이익이 확 늘어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문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하우스머니 이펙트, 쉽게 말해 꽁돈 효과라고 부릅니다. 상속받은 돈은 많은 경우 심리적으로 이 효과와 닮아 있습니다. 물론 상속은 대개 슬픈 이유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다만 심리적 무게감만 놓고 보면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벌어들인 돈과는 결이 다릅니다. 누군가의 평생이 어느 날 내 통장으로 옮겨오는 순간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해야 할 빚으로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 생긴 가능성으로도 느낍니다. 이 두 감정이 섞일 때 행동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금융연구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수령 후 2년 이내에 소비되거나 재투자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은행에 그대로 묶어두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갈까요? 먼저 소비 시장이 흔들립니다. 명품 시장만 봐도 유럽 명품 기업들의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5년 기준으로 LVMH 전체 매출의 약 25%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다는 언급도 있죠. 상속받은 젊은 세대가 돈을 가장 먼저 쓰는 곳은 대개 상징입니다. 루이비통 가방, 최신 아이폰 프로, 몰디브 여행, 테슬라 모델 Y 같은 것들. 행동경제학에서 이미 확인된 경향과 겹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의 끝에서 돈을 걷어가는 쪽입니다. 루이비통을 사면 LVMH의 주주가 웃고 아이폰을 사면 애플의 주주가 웃습니다. 테슬라를 사면 테슬라 주주가 그 열기를 나누어 갔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은 아끼는데 상속받은 돈은 시장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에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건 이미 자산을 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대 간 자산 선호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집과 땅, 채권과 예금을 좋아했습니다. 만져지고 보이는 것,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렸죠. 실제로 44살 이상 부유층에게 성장 기회가 큰 자산을 묻는 조사에서 미국 주식이 41%, 부동산이 32%로 나왔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반면 밀레니얼과 G세대는 결이 다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4년에 발표한 부유층 설문에서는 21살에서 43살 젊은 부유층의 선택이 부동산 투자 31%, 가상자산 28%, 사모펀드 2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미국 주식이 14%로 낮은 편이었다는 점이고 72%가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초과 수익이 어렵다고 답했다는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갈릴까요? 이 세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시기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집이 최고라고 하던 그 집값이 반토막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반대로 아이폰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0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치솟는 과정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자산은 소유보다 흐름으로 읽힙니다. 100만 달러짜리 집을 상속받았다고 할 때 첫 질문이 감동이 아니라 계산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금은 얼마인지, 유지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걸 팔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국은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약 1%를 매년 재산세로 낸다고들 합니다. 100만 달러짜리 집이면 한 달에 약 100만 원이 재산세로만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험료와 유지보수,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쯤으로 체감될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을 팔아서 S&P 500에 넣으면 연평균 10%쯤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엔비디아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의 일부를 넣으면 변동성이라는 칼날을 잡는 대신 속도를 얻을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2025년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62%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G세대는 평균 19살에 투자를 시작한다는 언급이 이어졌죠. 베이비붐 세대가 35살에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16년이나 빠릅니다. 가상자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 12월에 처음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2025년 10월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2024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해석도 뒤따랐습니다. 결론은 차갑게 정리됩니다. 상속된 부동산은 팔리고 채권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그리고 새로운 성장에 대한 투자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흐름을 읽느냐, 못 읽느냐가 앞으로 20년 동안 자산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4조 달러의 이동은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풀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쓰고 투자하면 돈이 도는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돈이 빠르게 돌면 물가는 흔들립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물가가 5% 오르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250만 원의 구매력을 잃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오르니까요. 반면 1억 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 매출이 함께 올라가고 주가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에 당하고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을 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세제 구조가 더해지면 차이는 굳어집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넓히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춘 흐름을 유지하고 자본이득에 우대 세율이 남아 있다면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자산을 가진 쪽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결국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도 여기서 다시 떠오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회사의 존재 이유는 주주의 이익과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그 노동이 회사 가치를 올리고 그 가치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설명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단순해집니다. 부의 대이동 시기에 가장 큰 수혜자는 자산을 쥔 사람입니다. 월급만 받고 자산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잔치가 커질수록 멀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자산이 없는 사람의 구매력은 눈에 띄지 않게 녹아내립니다. 불편하지만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질문은 행동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 흐름 앞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한국의 현실을 붙여보면 대비가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인당 1,500만 달러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고, 부부 합산으로는 3천만 달러, 약 430억 원까지 비과세라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50%가 적용되고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실효세율이 60%까지 간다고들 하죠.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말도 있고 할증을 포함하면 체감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면제한도 역시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를 포함해도 10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200억 원을 물려줘도 세금이 0원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수십억 원만 넘어가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이 미국처럼 거대한 스케일로 폭발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의 취지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면 문이 닫힌 시장과 열린 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 쪽으로 124조 달러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니니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흘러갈 길목을 미리 알면 그 길목에 내 돈을 세워둘 수는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 투자입니다. VTI는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약 3,700개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운용 보수는 0.03%, 만 원을 투자하면 수수료가 3원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하죠. SPY는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 ETF로 운용 자산이 5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펀드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QQQ처럼 기술주 비중이 높은 상품이 거론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한국의 상속세가 무섭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상속세 혜택으로 돈이 넘쳐날 가능성이 큰 시장에 내 자산의 일부를 먼저 연결해 두는 것. 상속을 받지 못해도 상속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버블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년 반복됩니다. 2015년에도 S&P 500이 2,000을 넘었다고 비싸다 했고, 2019년에도 3,000을 넘으니 빠질 거라 했고, 2024년에도 5,000을 넘으니 거품이라 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S&P 500이 약 7,000포인트 부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 20% 이상 하락하는 베어마켓이 27번 있었다고들 하죠. 대공황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닷컴 버블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폭락도 있었습니다. 매번 이번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00년 전에 S&P 500에 1달러를 넣었다면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지금 약 2만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로 요약됩니다. 물가를 조정해도 실질 수익률이 연평균 약 7%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결국 승자는 누구였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공포가 가장 클 때 던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조정에서 오히려 더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남긴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더 욕심을 내라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부하다는 건 많은 사람이 여러 번 확인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행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방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미국 ETF에 적금처럼 넣는 방식이 자주 권해집니다. 한 번에 목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히 흘려보내는 겁니다.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다듬는 방식이죠. 그리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넣는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10% 조정이면 조금, 20% 조정이면 여유 자금을 더하는 식으로요. 물론 말은 쉽습니다. 시장이 20% 빠질 때 뉴스에는 대폭락, 공황, 위기 같은 단어가 쏟아집니다. 그때 사람은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을 공부하기 어렵다면 ETF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VTI 하나면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고 QQQ 하나면 기술주의 성격을 강하게 사는 선택이 됩니다.
대박을 노리는 한 방보다 시장 전체의 평균을 길게 가져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확률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도 같이 떠올려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가 부과된다고들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친 구조라는 말이죠. 절세를 위해서는 매년 손익을 관리하거나 장기 보유 전략을 고민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다시 처음의 숫자로 돌아갑니다. 124조 달러, 16경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돈이 세대 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제 변화는 그 물살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 흐름은 앞으로 20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부모처럼 집과 채권으로만 안전을 쌓지 않을 겁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인공지능 같은 성장에 더 과감히 베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와 투자의 끝에서 돈을 걷어가는 쪽은 결국 미리 자산을 깔아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그 파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상속받을 일도 없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물길을 알고 길목을 알면 최소한 휩쓸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방향이 맞으면 시간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로 줄어듭니다. 16경원짜리 물줄기를 뉴스로만 구경할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 위에 내 몫의 작은 수차를 올려둘 것인가? 오늘은 그 질문만 조용히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더터키 M